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몰려있는 이른바 슈퍼위크를 맞아서 금융시장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간 해당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컸던 만큼 미리 베팅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대통령 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등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연준의 이 금리 결정도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은 이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미국 대선부터 보면 일단 현지 시간으로 동부 시각 5일 0시부터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이제 5일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 하루 뒤에 이제 끝이 나는데요. 네. 일부 주 투표가 한창일 때 일부 주 개표가 또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이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데 지금 벌써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승자 결정이 선거 후 며칠 지나서야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선거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우편 투표가 늘면서 이번 대선은 좀 상당히 이제 최종 승자 결정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많은 주에서 선거 당일 저녁이라던가 다음날 새벽 정도에 윤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경합주라던가 우편 투표 처리가 좀 늦어지는 주에서는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갈지 여부가 좀 판가름 나는데 좀 걸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2020년 대선 때만 보더라도 선거 후 3일째가 되도록 최종 승자가 언제 나올지 안개 속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들어서야 이제 각 언론이 이제 조 바이든 당선 소식을 이제 타진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편 투표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경합주에서 초박빙 승부가 이제 이어졌던 탓이죠. 네. 그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누가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20년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한 경험도 있어서 이 선거 결과를 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대선 전부터 이 자산 가격들이 네. 예측에 따라서 미리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죠. 맞습니다. 근래 이 미국 대선 이벤트가 금융시장을 흔들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국채 매도세가 강해졌고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당히 혼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는 전망도 상당히 약해졌고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그동안 트럼프 당선을 예상해 이제 움직인 자금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어떤 증시 격언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고요. 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판단해서 더 큰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네.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규제 완화를 이제 주장을 해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이제 금융 쪽에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하면 물론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에는 유리하겠지만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자유시장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분야를 지지해온 해리스의 당선은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등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선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선 직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 금요일 새벽경에 11월 FOMC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지난달에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는데요. 이때 이제 50bp를 인하하는 B컷에 나섰는데 이달에는 얼마를 내릴지도 시장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국 플로리다주를 덮친 이제 허리케인 영향으로 10월에 어떤 비농업 부문 고용인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어요. 네. 그리고 8월과 9월 고용자 수도 하향 조정되면서 이 경기가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냉각이 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뭐 당연히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9월 개인 소비 지출 PC를 보면은 이 가격 지수가 2.1% 상승했는데 이는 이제 연준의 2%와 상당히 가까워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이제 연준이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과 FOMC 회의 전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침체 돌파 방법은 완성차 전략 다각화 박차. 이 전기차 업체의 이제 일시적인 수요 정체, 그러니까 그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전기차 시장 현황은 어떻죠? 이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정체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전환이 대세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 성장률은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예요.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 폐지, 충전 인프라 부족 등 뭐 다양한 원인이 꼽히고 있고요. 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를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무려 45%로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작년 성장률이 27%로 나타나는 등 이 성장이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주요국이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가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공장 신설과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이 때문에 이제 전기차 판매는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전망 속에서 자동차 회사별로 전략도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는 2030년 전기차 200만 대라는 장기적 판매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 대중화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2033년까지 120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로의 확장과 이제 에너지 사업자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을 보면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해외 수출 공세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수출 대수가 2020년 19만 대에서 작년에 158만 대로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확산 속도가 이제 빨라지자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한 데 따라서 좀 신흥국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국내와 중국 상황은 그렇고 네. 일본 기업들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사실 그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전기차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 인디애나 켄터키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총 27억 달러의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또 설립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혼다는 2027년까지 중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 전략 모델도 구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뭐 전기차의 대표 주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실적 악화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축소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좀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전통적인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뭐 픽업 트럭이라든가 SUV 등 어떤 대형 차종을 중심으로 전동화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 감소와 이제 급성장하는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 시장 내 좀 투자를 또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외 시장에서 좀 생태계 전환에 좀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은행권 위험 가중자산 눈덩이 대출 문턱 더 높아지나
이 은행 건전성 상황이 더 나빠진 걸로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이 은행의 대출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기준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위험 가중자산 잔액이 지금 1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가중자산이요. 네. 네. 이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의 자산을 유형별로 이제 위험을 고려해서 산정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대출 자산의 어떤 회수 가능성 등 위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 규모가 같아도 뭐 신용도가 낮은 곳에 뭐 돈을 빌려준 게 많으면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건전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위험 가중 자산은 총 1,058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6.5%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27조 원을 넘어섰고요. 신한은행은 217조 원, 하나은행이 200조 5천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가중치라고 하는 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가계대출의 대다수를 만약에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일단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 대출보다 약간 가중치가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비율이 높아서 위험도가 더 크니까 더 높은 가중치를 둬서 위험 가중 자산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가계대출 잔액은 한 732조 원 가량이었는데 이제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한 830조 원 가량으로 가계대출을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네. 그 이런 상황이면 은행들이 연말까지 대출을 잘 안 내주려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들은 위험 가중 자산 이익을 어떤 이익률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쳐왔었기 때문에 네. 이 위험이 가중되는 기업 여신을 대폭 늘리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금융당국 규제 기조와 맞물려서 은행 대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금융당국이 연초 계획 대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 대출 한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당국이 이제 어떤 그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서 대출을 조여왔지만 올해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여유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우리 은행의 경우 연말까지 신규 기업 대출을 전면 중단을 하고 10월 말까지 기업 대출 잔액으로만 직원을 평가하도록 성과평가 지수도 이렇게 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